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와 학계, 정치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되려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경영 부담을 호소하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정부와 여권 내에서까지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첫 소식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루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도 임금 인상은 동결 내지는 마이너스의 의견까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기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개 업체 중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한 곳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중진 송영길 의원 등도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권과 정부 안에서도 최저임금 동결론이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해 오는 27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와 만 원으로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최임위에는 흡사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나왔지만 동결 주장은 다소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이 동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가요? 일단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도 최저임금 실태 조사를 한 이후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만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 동결론이 최근에는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이 2020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여당 의원들이 왜 이 최저임금 동결에 동참하기 시작한 건가요?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총선 이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역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동결론으로 지역구의 여론을 감싸 안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최저임금 동결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지난 1988년 이후에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 1998년 외환 위기 때나 2010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같이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2%대 수준의 소폭 인상은 했었거든요. 게다가 민주당이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계가 최저임금 만 원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동결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제 내일부터 심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네. 최저임금 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합니다.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까지고요. 이후 내달 15일까지 이의 신청 등을 거치고 오는 8월 5일에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이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제때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초반으로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한 곳인 피치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죠.
네, 피치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2.0%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초 2.5%를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0.5%포인트나 낮춘 겁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우선 중국의 성장 둔화, 그리고 무역 분쟁에 따른 한국 수출의 압박을 꼽았고요.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점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기업 심리와 이윤에 부담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시그널도 있는데요. 피치는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올 하반기부터 회복돼 내년에는 성장률 전망치가 2.6%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데 동참을 했죠. 네, 골드만삭스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췄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피치와는 다르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내리는 등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수출 부진이 이유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특히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년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정부도 이달 중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죠. 일단은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2.6%에서 2.7%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워낙 주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보다 더 낮은 2.5%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상암과 수색 지역을 잇는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1단계 사업을 오는 2022년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 사업이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개발이 되는 건가요? 네,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은 수색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사이 32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열차 운행선을 제외한 2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이 일대를 서부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업무 공간과 상업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보행로와 차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계획에는 현재 환승에 15분가량 소요되는 경의선과 공항철도 DMC역을 지하가 아닌 철도 상부를 통해 연결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사업이 단계별로 구분돼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뉘어 있는 겁니까? 네, 서울시와 코레일은 먼저 1단계로 DMC역 복합 개발을 통해 약 2만 제곱미터 부지의 중심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코레일과 롯데쇼핑 출자 회사인 롯데 DMC 개발이 사업 협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인 사전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시는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세운 뒤 2022년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단계는 철도 시설 부지 20만 제곱미터 개발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수색 역세권 개발로 1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당장 올해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는데요. 취재기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먼저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가 이 개편안을 확정을 했죠. 어떤 방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관 태스크포스는 개편대안 3개안 중에 1안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구간을 완화해서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1단계 사용량은 200에서 300kW시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시로 확대가 됩니다. 1안은 저소비 가구가 현행과 동일하게 낮은 요금을 부담하면서도 다소비 가구는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특징인데요. 검토 결과 여름철 전력 사용 패턴에 부합하고 할인 혜택의 보편적 제공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네, 여기에 보편적인 제공, 앞서 제시됐던 3개안 가운데 1안이 확정된 이유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1화는 세계안 중 가장 많은 약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할인 수준은 가구당 월 평균 10,000원 정도고요.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한 여름철 가구당 전력량을 300에서 400kWh로 본다면 원래 이 경우 요금이 44,000원부터 65,000원 정도였는데요. 개편이 되면 32,000원부터 55,000원 정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TF 검토 결과에 따르면 누진 구간 축소화는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600만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제도 점토 취지에 어긋났고요. 마지막 누진제 폐지하는 전기를 쓴 만큼만 요금을 낸다는 점에서 지지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400만 가구의 전기료가 오르고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쓴 가구의 요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언제쯤이면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우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서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전은 TF 권고안을 검토한 뒤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향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정부에 인가 요청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개편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아직 한전의 적자 규모는 계속 있는데요. 평년에는 2,536억 원, 또 폭염에는 2,847억 원 정도 규모가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전은 지난해의 경우 여름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약 3,600억 원 정도 규모를 부담을 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전의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5년 만에 공개 강연에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후배에게 경영을 맡기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이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혜진 창업자는 오늘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후원한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더 잘하는 후배들이 나설 수 있게 지원하는 사이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네이버 총수로 지정된 것에 대해 회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지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혜진 창업자가 5년 만에 공개석상에 나온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창업자는 2014년 6월 강연 이후 5년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워라밸과 글로벌 경쟁 등 IT 업계의 변화에 맞춰 소통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대담에서 정부가 큰 기업을 규제하는 기준이 글로벌 기준에서는 큰 회사가 아니라며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 창업자는 앞으로 경영보다는 규제와 노사 갈등 같은 네이버 국내외 이슈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최종 담판이었는데요. 청문회가 열렸던 식약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청문회에서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청문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해 단 80분 만에 끝났습니다. 회의에 외부 전문가는 참석하지 않았고 식약처 내부 관계자들과 코오롱 측 실무진들이 참석했는데요. 당초 코오롱 생명과학의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 전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다소 싱겁게 종료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오롱 측이 기존 주장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했다며 특별히 추가된 증거는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대해서 양측은 어떤 반응입니까? 식약처는 오늘도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 결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청문회까지 마쳤고 최종 결론만 남은 상태인데요. 오늘 청문회 결과를 포함해 충분한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 여부를 이달 내에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 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인데요. 검찰 수사에 임하면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 임상재개는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청문회와 별개로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한국콜에서는 내일 상장 폐지 대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인보사 이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어 허가가 취소되면 기업이 유지될 수 있겠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시장에 알린 뒤 코오롱 티슈진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도 나와 검찰 수사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졌을 때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연금이 그대로 소멸됩니다. 돈만 내고 혜택은 받지 못해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운영 계획에 이 제도의 개선안이 담겼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먼저 현행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붓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일시금이라는 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평균 월소득의 보통 4배를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사망했다면 아무리 조금 수령했어도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이 있긴 하지만 배우자 이외에는 자녀도 일정 연령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연금을 타기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사망한 사람은 4,300명이 넘었고 이 중 800여 명은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어 연금이 그대로 소멸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연금을 수령한 직후 사망해도 최소한 이 사망일시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가 추진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이 250만 원이라면 연금 수령 전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금은 그 4배인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연금을 100만 원밖에 수령하지 못했는데 사망했다면 9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평균 2,200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번엔 주 52시간 근로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 52시간제의 적용 범위가 다음 달 확대되면서 노선버스 등 예외를 적용받았던 21개 업종에도 이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이들 업계 준비가 됐을까요? 김성훈 기자가 현장 살펴봤습니다. 운전기사 모집 공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버스 업계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기사 인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기사를 지금 계속 뽑고 있어요.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려움은 있죠. 현실적으로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은 경기도 지역 버스 업체들의 경우 추가 인력 고용은 곧바로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운전자를 한두 명 더 쓰면 그만큼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거예요. 채용을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선버스를 비롯해 방송, 교육 서비스 등 21개 업종은 기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업종들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일부에서는 사업 현장의 혼란을 예상합니다. 자기 사업주들 고소 또는 고발하는 일들이 막 발생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노사 불신이 심한데 그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는 곧 특례 제외 업종들에 대해 처벌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특례 업종뿐만이 아닙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로 중소, 중견 기업들이 해당되는데 이 기업들은 사실상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제.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지만 중견기업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못 자르듯이 주 52시간을 해버리면 안 된다. 적어도 회사가 주 52시간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대안을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과정이 3년 이상은 걸린다.
전화 나오면 4대 후보 뭐 그런 거 하는 게 얼마나 많으냐고 부담이. 지금 같아서는 오늘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대안은 해외 이전밖에 없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우리가 선정할 경우는 해외 이전밖에 없죠. 주 52일 시간을 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겠다. 해외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미 52시간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는 잔업이 줄면서 수입이 준 것이 인근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운전 사람들도 월급이 줄었다고. 인건비가 올리면 뭐예요? 잔업이 없어져요. 대기업과 달리 인건비 비중이 높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은 뭔지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네. 먼저 앞서 봤던 기업들은 다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좀 짚어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 1년이 지난 주 52시간 근무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대기업에서는 점차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주 52시간제로 여가 활용 문화 개선과 같은 풍토가 조성되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예. 대신 대기업들은 집중 근무 시간제나 협업 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 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또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들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네. 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를 개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빈과업체처럼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탄력근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중인 노사정은 올해 초 현재 3개월 이내인 단위 기간을 보시는 것처럼 최대 6개월로 확대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에는 결국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현재 논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런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요. 바로 들어보시죠. 예. 이 경랑 속에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처한 이 경제 현실을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그 호소를 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봤던 이 단위 기간 확대와 관련해서 네. 노동계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던데 연장 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해서 노사의 시각이 다른 건데요. 노 측은 경영계가 통상임금의 150%를 줘야 하는 연장 근로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탄력 근로제를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단위 기간 확대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또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방안이 합의되지 못했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여전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경영계에서는 유연근무제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경영계는 선택 근로제나 재량 근로제와 같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20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국회가 가동이 되는데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들이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렇군요. 권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인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NPU 분야 인력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은 2,000명 규모로 늘리고 적용 분야를 모바일에서 전장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분야 글로벌 1위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한 지 5년 안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제한이 없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업에 다니더라도 월 소득이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올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 감소는 2016년 3분기에 4.8% 감소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업종별로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 전기, 전자가 9.0% 줄어 감소폭이 컸고 가구 및 기타, 금속 제품, 목재, 종이 등도 3% 이상 줄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3%, 중소기업이 2.8% 매출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퇴근길에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서부와 강원 영서, 경북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제주에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남부 내륙은 오후 한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대기 순환이 원활한 가운데 비로 인한 세정휴가까지 더해지면서 전국의 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7도, 대전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26도, 속초 25도, 울진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곳곳에 또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